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을 협박하던 러시아가 갑자기 한국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반드시 보복하겠다며 한국을 압박해오던 러시아 정부. 한국은 침묵으로 답했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겁먹었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크렘린궁 내부 문서가 유출됐고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최우선 협력국은 한국이다 라는 충격적인 보고 내용에 세계는 경악했고 한국을 겁쟁이라고 조롱하던 전직 백악관 분석가는 말을 바꿨습니다. 푸틴의 협박은 협박이 아닌 비명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가 한국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패권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워싱턴도 아니고 브뤼셀도 아닌 서울로 말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미치광이 취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유럽 국방장관들이 서울행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에요. 러시아는 레드라인이라는 단어를 관영 매체에서 슬그머니 지워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수십조 원이 하룻밤 만에 방향을 틀었어요. 고작 48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작은 2026년 2월 26일 워싱턴 DC 케네디 스쿨 포럼이었습니다. 저는 아서 벤스,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 지정학 분석관이자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좌 교수입니다. 28년간 서방 안보 전략을 설계해온 사람이에요. 그날 저는 예정된 유럽 안보 브리핑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수백 명의 서방 엘리트들 면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문자 그대로요.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케네디 스쿨 메인홀은 한마디로 총성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수백 개의 와인잔이 부딪히고 맞춤 수트 차림의 서방 엘리트들이 여유롭게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아해 보이죠? 천만에요. 저 악수 한 번에 수천억 원짜리 방산 계약이 오가고 저 미소 뒤에서는 전후 복구 이권을 놓고 짐승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이런 자리를 드나들었으니까 잘 압니다. 겉은 학술 포럼이지만 속은 도살장이에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크 앞에 제일 먼저 줄을 선 인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리처드 콜린스, 유럽 최고 안보연구소의 수석 평론가라는 직함을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제 맞춤 수트에 금빛 넥타이 핀까지 꽂고 있더군요. 유럽 방산 능력을 찬양하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인물이에요. 논리가 막히면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논점을 교묘하게 흐리는 수법을 쓰는데 저는 그 꼴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콜린스가 마이크를 잡더니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벤스 교수, 요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푸틴이 레드라인이라고 협박하니까 겁먹고 숨도 못 쉬지 않습니까? 그런 깡통 국가가 무슨 변수가 된다는 겁니까? 장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수백석 객석 여기저기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옆 사람과 눈짓을 교환하며 비죽 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우산 아래서 반도체나 조립하는 나라 아닌가? 거기가 뭘 할 수 있겠어?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숱하게 들어온 소리였거든요. 문제는 바로 2달 전까지 저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에 묶인 하청국가, 푸틴이 기침 한 번 하면 주가가 출렁이는 취약한 경제. 제 베스트셀러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2달 전 우크라이나 전선의 실시간 물동량 데이터와 창원, 거제의 위성 로그를 직접 확인한 뒤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올린 분석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단상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콜린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자기 말이 먹혔다고 확신한 표정이었습니다. 객석의 웃음소리도 한 톤 더 커졌어요. 저는 그 웃음이 완전히 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어요. 택! 만년필 끝이 잠나무 탁자를 때렸습니다. 한 번 더! 택! 웃음소리가 조금 줄었어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 단상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책이었어요. 22년 전에 쓴 서방 안보 전략의 바이블이라 불리던 베스트셀러. 초판부터 12쇄까지 찍었고 나토 정책 이반자들의 필독서 목록에 올라있던 바로 그 책입니다. 제 학자 인생의 정수가 담긴 물건이었어요. 이걸 들어올리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치 자존심이 이 종이 뭉치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양손으로 잡고 사정없이 찢었습니다. 쩍! 표지가 두 동강 났어요. 속지를 움켜쥐고 한 번 더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흩날렸어요.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메인홀이 얼어붙었어요. 웃음소리가 칼로 자른 듯 끊겼습니다. 콜린스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굳어 있었고 방금 전까지 낄낄거리던 뒷줄 사람들의 손에서 와인잔이 멈춰 있었습니다. 500여 석 객석 전체가 숨을 삼킨 것 같았어요. 저는 돋보기를 벗어서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금속태가 참나무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이 아직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결정체가 발밑에서 쓰레기가 되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빠져나간 기분이었어요. 틀린 걸 틀렸다고 인정하는데 30년이나 걸렸다는 게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유럽 안보 브리핑은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정적이 더 깊어졌어요. 누군가의 와인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홀 끝까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게 대한민국을 얕잡아보고 있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콜린스의 비릿한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낄낄거리던 객석의 얼굴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뒷줄에서는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손들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려는 건지 본능적으로 감지한 거겠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제임스 강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국방군수국 수석 데이터 분석관. 두꺼운 안경 너머 차가운 눈동자가 저와 마주쳤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자 제임스 강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 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세계관을 박살낼 작정이었습니다. 제 것까지 포함해서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아직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걸 줍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줍는 게 아니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홀을 지배하던 웃음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속닥거리는 수근거림, 전부 사라졌어요. 물을 끼얹은 것처럼 적막했습니다. 500여 석 객석에서 들리는 거라곤 에어컨 바람 소리뿐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써온 책의 잔해를 밟고 서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발밑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임스 강에게 턱짓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낡은 지도 한 장이 떠올랐어요. 냉전 시대의 세계 지도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나토 동맹국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소련과 중국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그 익숙한 구도. 이 홀에 앉아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이 지도를 교과서에서 처음 봤을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 지도를 직접 그린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요. 이겁니다. 저는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따위 낡은 지도로 세상을 봅니다. 파란색이 이기고 빨간색이 지는 핵무기 개수와 달러 보유량으로 승패가 갈리는 세상. 우리 머릿속은 아직도 여기에 멈춰 있어요. 객석 앞줄에 앉은 백발의 전직 나토 사령관이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당연하죠. 저 지도의 논리 위에 자기 경력 전체를 올려놓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지도에서 파란색 진영의 전략을 설계한 게 바로 접니다. 그 설계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제 인생 28년을 통째로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2달 전 확인한 숫자들이 제 뒤통수를 때린 이후로 이 말을 하지 않고는 학자로서 하루도 더 버틸 수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가 눈먼 바보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고 뒷줄에서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바보라고 부르는 꼴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28년간 백악관과 펜타곤의 안보 전략을 설계해오 나서 벤스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핵무기 개수에 취해 있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취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권력을 생산하는 공장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블루칼라. 땀 냄새 나는 하류산업. 우리 같은 책상머리 팬데들이 설계도만 그려주면 알아서 조립하는 하청업자.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모처럼 박히는 게 느껴졌어요. 앞줄에 앉은 유럽 출신 외교관 하나가 넥타이 매듭을 풀어당기는 게 보였습니다. 불편한 거죠. 자기가 평생 믿어온 체계를 면전에서 부정당하고 있으니까요. 나 역시 한국을 미국의 하청 국가로만 취급했던 멍청이 중 하나였습니다. 콜린스가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어요.
뭔가 반박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못 잡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이 말을 하려고 2달을 준비했으니까요.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제임스 강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스크린에 우크라이나 전선의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서방이 자랑하던 첨단 무기 체계들, 수십억 달러짜리 전차와 방공 시스템, 카탈로그에서는 무적이었습니다. 설계도는 완벽했어요. 제가 직접 브리핑했던 장비들도 있었습니다. 이 무기를 전선에 투입하면 3달 안에 전세가 뒤집힌다고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문제는 전선에 투입된 뒤에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첨단 무기 체계가 전선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보급이 끊겼어요. 설계도는 화려했는데 정작 쇳덩이를 찍어낼 공장이 없었습니다. 숙련공도 없었어요. 라인을 돌릴 사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스크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장비가 포탄 부족으로 전선 한복판에 버려져 고철이 되어가는 위성사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최첨단 복합장갑 위로 녹이 슬고 포탑이 흙먼지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게 서방의 민낯이었어요. 카탈로그 위의 호랑이가 전장에서는 종이 호랑이였던 겁니다.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며칠이요. 우리의 화려한 첨단 무기가 러시아를 압도할 거라고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포탄이 바닥나자 수십억 달러짜리 전차가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방어선이 무너졌어요? 설계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포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아까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정적이었다면 지금은 불편해서 입을 다문 침묵이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바로 그 무기체계의 설계와 수출에 관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 작품이 고철이 됐다는 소리를 면전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뒷줄에 앉은 영국 출신 방산 컨설턴트가 발장을 끼고 턱을 당겼어요. 방어적인 자세였습니다. 듣기 싫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진짜 권력이 뭔지를요.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스크린 바로 옆까지 걸어갔어요. 핵무기가 아닙니다. 달러도 아니에요. 진짜 권력은 영하의 날씨에 용광로를 돌리고 24시간 쇳물을 들이부으며 전선이 요구하는 걸 당장 내일 아침까지 찍어내는 힘입니다. 설계도가 아니라 쇳덩이, 회의실이 아니라 공장. 그게 진짜 권력이에요. 저는 냉전 지도가 떠 있는 스크린을 돌아봤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칠해진 낡은 세계, 핵무기 숫자와 GDP 순위로 줄을 세우던 그 세계, 제가 30년간 머물러 있던 세계, 이제 그걸 부셔야 했습니다. 이 지도를 버리십시오. 제임스 강이 키보드를 쳤습니다. 냉전 지도가 사라지고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어요. 전 세계 실물 산업력 지표, 조선, 방산, 원전, 토목, 중공업, 모든 지표의 색깔이 하나의 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대륙 동쪽 끝, 작은 반도 하나. 저는 그 점을 손가락으로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식한 실물 권력을 쥐고 있는 진짜 괴물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홀 전체가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깡통 국가라고 비웃던 그 나라의 이름 위에 모든 지표의 화살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콜린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어요. 앞줄의 나토 출신 장성은 안경 너머로 스크린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블루칼라라고 깔보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제 손가락이 가리킨 작은 반도 위로 실물, 산업력의 붉은 수치가 다른 모든 대륙을 압도하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대한민국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습니다. 홀 안의 시선이 전부 스크린에 꽂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선언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숫자로 먹고 사는 인간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해야 고개를 숙이는 족속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잘 압니다. 저는 제임스 강을 바라봤습니다. 눈짓 한 번이면 충분했어요. 28년간 백악관에서 갖은 브리핑을 함께 준비해온 사이는 아니지만 2달간의 준비 과정에서 제임스 강과 저는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어떤 순서로 데이터를 꺼내야 이 홀을 제압할 수 있는지, 어떤 반박이 나올 때 어떤 숫자를 꽂아야 하는지 전부 짜놨어요. 제임스 강이 두꺼운 안경 너머 눈동자가 제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더니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소리 없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타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손가락이 지금 이 홀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막대 그래프 하나가 떠올랐어요. 유럽 27개국 전체의 연간 포탄 생산량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의 네로라 하는 방산 강국들의 이름이 세로축에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로축으로 뻗어나간 막대가 처참했습니다. 하나같이 짧았어요. 손가락 한 마디만 한 것도 있었습니다. 27개 나라가 1년 동안 쥐어짜낸 물량을 전부 합쳐도 그래프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스스로 말하게 내버려 뒀어요. 500여 명의 시선이 그 초라한 막대 그래프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앞줄에 앉은 독일 출신 방산 로비스트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막대가 얼마나 비참한지 직접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콜린스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벤스 교수, 그건 맥락을 무시한 비교 아닙니까? 유럽은 평화주의를 지향합니다. 전쟁 무기 생산량으로 국력을 재는 건 시대착오적이에요. 평화주의. 저는 속으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자기네 동맹국 군인들이 포탄 부족으로 죽어나가는 판에 평화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다니요. 하지만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이 바닥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논점이 흐려져요. 저는 30년간 그걸 지켜봐 왔습니다. 대신 숫자를 꽂으면 됩니다. 저는 콜린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화주의요. 좋습니다. 그 고상한 평화주의의 대가를 지금 전선에서 피로 치르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콜린스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아직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논점을 흐리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여유가 3초 뒤에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제임스 강에게 턱짓했습니다. 제임스 강의 손가락이 한 번 움직였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막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유럽 27개국의 초라한 막대들 위로 거대한 붉은 기둥이 하나 솟아올랐어요. 대한민국, 단 한 곳의 1개월 생산량이었습니다. 1개월이요. 유럽 전체가 1년 동안 쥐어짜낸 물량을 한국이 한 달 만에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짓밟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막대들이 붉은 기둥 앞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바닥에 납작 붙은 것처럼요. 장내 곳곳에서 헛바람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숫자를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거겠죠.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줄에 앉은 나토 출신 장성이 두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뒷줄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콜린스의 얼굴이 볼만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비릿한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저 숫자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평화주의? 맥락? 그런 말장난이 먹힐 규모가 아니었어요. 저는 콜린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객석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깡통 국가라며 비웃던 얼굴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누구는 턱을 괴고, 누구는 팔짱을 끼고, 누구는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전부 같은 표정이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데 숫자가 눈앞에 있으니 부정할 수도 없는 그 불편한 얼굴.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일부러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콜린스 씨가 말씀하셨죠. 푸틴이 한국을 협박했다고, 레드라인을 운운하며 한국을 겁줬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시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몇 명 보였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으니까요. 러시아가 한국에 경고를 날렸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박힌 문장이었습니다. 저도 2달 전까지는 그렇게 읽었어요. 아닙니다. 정적이 깔렸어요. 푸틴이 한국을 협박한 게 아닙니다. 저는 스크린 옆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K2 전차와 천무다연장 로켓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깔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방어선이 일주일 안에 녹아내립니다. 일주일이에요. 지금 러시아군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그 전선이 한국산 장비가 투입되는 순간 종이처럼 찢어진다는 겁니다. 제임스 강이 스크린에 추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K2 전차의 화력 투사 범위, 천무의 동시 타격 능력, 그리고 현재 러시아 방어선의 취약 구간을 겹쳐놓은 시뮬레이션 맵이었어요. 붉은 화살표가 러시아 방어선을 6군데서 동시에 관통하는 그림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러시아 참모본부가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K2 한 개 대대가 전선에 나타나는 순간 2년 넘게 쌓아올린 방어체계가 일주일 만에 지워지는 겁니다. 천무가 불을 뿜으면 후방 보급선까지 끊겨요. 그건 전선 붕괴가 아니라 전쟁 종결입니다. 저는 다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레드라인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살려달라는 비명이었습니다. 제발 한국이 전선에 오지 말아달라는 처절한 애원이었어요. 홀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세계 최강의 핵무장 국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러시아가 한반도 끝에 작은 나라 앞에서 비명을 질렀다는 사실을 소화하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콜린스를 봤어요. 아까 그 비릿한 미소,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던 그 얄팍한 여유가 완전히 증발해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반박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평화주의라는 말장난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앞줄의 나토 출신 장성이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뒷줄에서는 노트북을 펴고 미친 듯이 무언가를 검색하는 손가락들이 보였습니다. 방금 들은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거겠죠.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든지요. 저도 2달 전에 똑같은 짓을 했으니까요. 밤새워 데이터를 뒤지고 위성 로그를 교차 검증하고 혹시 오류가 있지 않을까 12번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오히려 파고들수록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천천히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군사력은 첫 번째 퍼즐 조각일 뿐이에요. 스크린의 시뮬레이션 맵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다음 데이터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전쟁이 끝난 뒤에 벌어집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 한마디에 홀의 공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는 군사력 데이터에 압도당한 충격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더 큰 게 온다는 불안감이었어요. 앞줄에 앉은 사람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이 홀에 있는 인간들은 전부 냄새로 먹고 사는 족속이에요. 위험의 냄새, 기회의 냄새, 돈의 냄새. 지금 저들의 코가 뭔가를 감지한 겁니다. 제가 다음 말을 꺼내기도 전에 EU 전략국장 데이비드 스미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포럼 총괄 호스트라는 직함답게 앞줄 정중앙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젠틀한 영국식 매너를 철저히 유지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 가면이 반쯤 벗겨진 상태였어요. 잠깐만요, 벤스 교수. 군사물자 생산량이야 인정합시다. 하지만 전후 제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닙니까? 무기만 좀 찍어낼 뿐 전후 복구의 주도권은 결국 서방 자본이 쥐게 됩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었어요. 공포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스미스가 왜 저렇게 필사적인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유럽 자체 방산망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수백억 유로의 예산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후 복구 사업까지 유럽 주도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의 총괄 책임자예요. 제 폭로가 계속되면 그 거대한 밥그릇이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발악할 수밖에 없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리 내서요. 마이크가 그 소리를 고스란히 잡아서 홀 전체에 퍼뜨렸어요. 서방 자본이 주도한다.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임스 강에게 턱짓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지구본이 천천히 회전하더니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 멈췄습니다. 시베리아와 북극 항로가 선명하게 표시된 지도였어요. 붉은 점선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해 북극해를 관통하며 유럽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점선 위로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영하 40도, 풍속 초속 25m, 동토층 깊이 300m, 극한 환경의 스펙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앞에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폐허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에서부터 1200km에 달하는 새로운 전선을 따라 도시가 부서져 있고 인프라가 녹아내려 있어요.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전부 다시 지어야 합니다. 저는 스크린의 시베리아 지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 진짜 문제는 전선 복구가 아닙니다. 여기에요. 손가락이 북극 항로 위에서 멈췄어요. 시베리아 개발과 북극 항로 건설. 이게 전후 러시아의 명운을 결정짓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수출의 새로운 통로, 극동의 자원 개발, 북극해를 관통하는 물류혁명, 푸틴이 전쟁 이후를 내다보며 목숨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스미스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틈을 주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영하 40도에서 쇳물을 부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임스 강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극한지방 토목 기술 보유국 평가 지표가 떠올랐어요. 쇠빙선 건조 능력, 극저온 콘크리트 타설 기술, 원전 건설 실적, 대형 플랜트 시공 능력, 4가지 항목이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인프라를 지어 올리려면 4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쇠빙선을 만들 조선 기술,
영하 40도에서 얼지 않는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는 토목 기술, 전력을 공급할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원전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걸 현장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대형 플랜트 시공 능력. 저는 스크린을 돌아봤습니다. 4가지 항목 옆에 국가별 점수가 나열돼 있었어요.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일본.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미국, 설계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공장이 없어요. 숙련공이 없습니다. 조선소는 20년 전에 문 닫았고, 원전은 10년째 한 기도 완공을 못하고 있죠. 앞줄에 앉은 미국 출신 방산 관계자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유럽, 더 처참합니다. 쇠빙선을 만들 조선소가 없어요. 극지 토목 경험은 노르웨이가 조금 있지만 규모가 안 됩니다. 원전은요? 프랑스가 플라망빌 원전 하나 짓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17년이에요. 스미스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부러 한 박자 쉬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떠올렸을 겁니다. 규모의 경제, 저렴한 노동력, 1대1로 인프라 경험, 그럴싸하죠? 러시아 수뇌부가 제일 먼저 검토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격이에요. 객석이 술렁였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의 영토 야욕 때문이에요. 시베리아에 중국 인프라를 깔아주는 순간 그건 개발이 아니라 점령의 교두보가 됩니다. 러시아 참모본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극동 시베리아에 중국 자본과 중국 노동자가 들어오는 건 푸틴 입장에서 뒷문을 열어주고 강도를 초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임스 강이 화면에 러시아 내부 전략 평가 보고서에 발췌본을 띄웠습니다. 중국 옆에 붉은 글씨로 실격 판정이 찍혀 있었어요. 인도는요, 기술 자체가 부족합니다. 자국 인프라도 제대로 못 짓는 나라가 영하 40도의 시베리아를 뚫겠습니까? 러시아 평가단이 인도 현지 실사를 다녀온 뒤 보고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노노에 딱 2글자였어요. 인도 옆에도 실격 표시가 떴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은 있지만 제재 리스크와 정치적 제약 때문에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화면에 남은 나라가 하나였어요. 제임스 강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글로벌 건설 역량 지표와 로이드 성급 데이터를 교차한 종합평가표였어요. 쇠빙선 건조 3만 통업 이상, 한국이 세계 1위, 극저온 플랜트 시공 실적, 한국이 세계 1위, 원전 건설 속도와 품질, 한국이 세계 1위, 대형 해양 구조물 시공, 한국이 세계 1위, 4개 항목 전부였습니다. 1위가 아닌 항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보이십니까?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영하 40도의 동토를 뚫고 북극해 얼음을 깨며 발전소를 세우고 항만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한 곳뿐입니다. 여기 이 숫자들이 전부 가리키고 있는 곳이요. 모든 지표의 화살표가 다시 한번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으로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후 복구로도 대한민국이에요. 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같은 나라입니다. 저는 스미스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방 자본이 주도한다며 핏대를 세우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스크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으려는 건지 아니면 이미 포기한 건지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을 닦으려고 손수건을 꺼냈다가 그마저도 잊은 듯 손에 쥔 채 멈춰 있었습니다. 더듬거리는 입술이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콜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평화주의 운운하며 빠져나가려 했던 그 얄팍한 여유가 완전히 증발해 있었어요. 팔걸이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쓸쓸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충격을 저는 2달 전에 먼저 겪었으니까요. 30년간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잘 압니다. 밤새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제발 틀려 있기를 바랐던 그 심정을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달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요. 홀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술렁임마저 사라졌어요. 스크린에 떠 있는 숫자들이 너무 명확해서 어떤 말장난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거겠죠. 저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공개된 데이터일 뿐이에요. 객석의 눈이 다시 커졌습니다. 비공개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빼돌린 사람의 입에서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제임스 강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천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이 어두워지자 호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온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거예요. 앞줄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고 뒷줄에서는 속삭이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그 불안감이 충분히 익을 때까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콜린스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벤스 교수, 그래프가 인상적인 건 인정합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존심 강한 푸틴이 한국 같은 나라에 굽힐 리 없습니다. 이건 전부 교수의 억측이에요. 콜린스의 목소리에 아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날카로웠어요. 궁지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지르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푸틴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었습니다. 객석에서도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그래, 아무리 숫자가 압도적이어도 푸틴이 정말 한국 앞에 무릎을 꿇겠어? 저들의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맙다, 콜린스. 정확히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콜린스 씨 말씀이 맞습니다. 콜린스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또 동의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푸틴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겠죠. 적어도 겉으로는요.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강을 바라봤어요. 제임스 강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꺼졌습니다. 홀 안이 어둠에 잠겼어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기술적 결함인 줄 아는 사람들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누군가가 스마트폰 손전등을 켰고 보안 요원 한 명이 무정의에 대고 뭔가 중얼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스크린에 다시 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까의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화상통화 화면이었어요. 어둡고 거친 화질 속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가죽 재킷 깃이 턱 아래까지 올라와 있었고 그늘진 얼굴 위로 날카로운 눈동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어요. 홀이 얼어붙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군 출신 인사 2명이 동시에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저 얼굴을 알아본 겁니다. 뒷줄에서도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보 쪽에 발을 담근 사람이라면 저 얼굴을 모를 수가 없어요. 빅토르 안,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경제산업정보총괄 고위요원, 크렘린궁의 산업 기밀을 총괄하던 사람입니다. 2년 전 제3국으로 망명했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고려인 3세라는 사실도 정보기관 일부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르? 아니 입을 열었어요. 낮고 거친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습니다. 러시아식 억양이 묻어 있었지만 영어는 정확했어요. 벤스 교수,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빅토르. 위험을 감수해 주셔서요. 빅토르 안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자주에 가까웠습니다. 위험이야 늘 감수하고 살죠. 오늘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빅토르 안의 손이 화면 아래로 움직이더니 문서 하나가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어로 빼곡하게 채워진 문서였어요. 상단에 크렘린궁 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극비 등급 표시가 붉은 도장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2달 전에 빅토르 안에게서 전달받아 진위를 확인한 바로 그 문서였어요. 크렘린궁 수뇌부 극비 회의록 발췌본.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학술 토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긴장감이 피부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앞줄의 장성들이 등을 고추 세웠고 정치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어요. 정보기관 극비 문서가 공개 포럼 스크린에 뜬다는 건 이 자리가 학술 행사를 넘어섰다는 뜻이니까요. 빅토르 안이 문서의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러시아어 원문 아래 영어 번역이 붉은 글씨로 떠올랐어요. 전후 최우선 협력국은 무조건 서울이다. 저는 그 문장이 스크린에 박히는 순간 홀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500여 명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콜린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까 자존심 강한 푸틴이 한국에 굽힐 리 없다고 외치던 그 입이요. 스미스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연신 닫고 있었어요. 뒷줄에서는 카메라 셔터음이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빅토르 아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빼돌린 겁니다. 크렘린궁 전후 복구 전략 회의, 수뇌부 서명본이에요. 회의 참석자 명단까지 찍혀 있습니다. 빅토르 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 숨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문서를 빼돌리는데 이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2달 전 암호화된 채널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빅토르 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나라가 세상에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고요. 고려인 3세. 소련에서 태어나 러시아를 위해 일했지만 핏줄은 잊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빅토르 안이 카메라를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크렘린궁 놈들은 혹여나 한국 심기를 거슬러 K-인프라를 놓칠까봐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겉으로는 레드라인을 외치면서 뒤로는 한국 기업에 시베리아, 이권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이면 계약서를 만들고 있어요. 스크린에 2번째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저도 오늘 처음 보는 자료였어요. 러시아 측이 한국 기업에 제안하려고 준비한 이면 로비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시베리아 자원 개발 이권, 북극 항로 항만 건설 우선권, 극동 원전 사업 독점 참여권, 파격적인 조건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어요. 러시아가 다른 어떤 나라에도 제시한 적 없는 수준의 양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빅토르, 아니 목숨을 걸고 가져온 마지막 한 방이었어요. 보이십니까? 저는 객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푸틴이 한국을 위협했다고요? 겉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뒤에서는 이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뭐든 다 주겠다고, 이권을 통째로 넘기겠다고. 자존심 강한 푸틴이요. 콜린스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까 자존심 강한 푸틴이 한국에 굽힐 리 없다던 그 논리가 크렘린궁 자체 문서에 의해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판 무덤에 자기가 묻히는 꼴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제임스 강이 보여준 미국 펜타곤 데이터와 지금 빅토르, 아니 공개한 크렘린궁 극비 문서가 나란히 떠 있었어요. 미국 측 분석과 러시아 측 내부 문서, 서로 다른 출처, 서로 다른 루트, 서로 다른 시점에서 수집된 정보. 그런데 결론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2개의 적대국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도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고 러시아의 극비 문서도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두 나라가 뒤에서는 같은 나라의 문 앞에 줄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홀 전체가 어떤 반박도 불가능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데이터로 반박할 수 없고 음모론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태. 적대국의 기밀 문서가 아군의 분석과 한치의 오차 없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남지 않는 거예요. 빅토르, 아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벤스 교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크렘린궁에는 비공식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을 부르는 암호명이에요. 빅토르 안의 눈이 카메라를 관통하듯 쏘아봤습니다. 유일한 열쇠. 크렘린궁 수뇌부는 한국을 그렇게 부릅니다. 스크린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빅토르 안의 얼굴이 사라지고 홀에 다시 조명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00여 명의 서방 엘리트들이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어요. 스크린에 아직 남아있는 2개의 문서.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가리킨 하나의 이름을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뜨린 건 의외의 소리였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 스미스였어요. EU 전략국장 데이비드 스미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의자를 뒤로 밀어버린 겁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턱 아래까지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닦을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젠틀한 영국식 매너 따위는 이미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상태였어요. 스미스의 시선이 홀 뒤편을 향했습니다. 출입구 쪽에 서 있던 검은 수트 차림에 보안 요원 2명과 눈이 마주쳤어요. 스미스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자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럼 총괄 호스트의 권한으로 직접 배치한 사설 보안팀이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가 유럽 자체 방산망 구축 명목으로 수백억 유로의 예산을 주무르고 있다는 건 이미 파악한 정보였거든요. 오늘 폭로가 끝까지 진행되면 그 예산의 정당성이 증발합니다. 스미스 입장에서는 자기 제국이 무너지는 걸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조작입니다. 스미스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퍼졌어요. 마이크를 쓰지 않았는데도 뒷줄까지 들릴 만큼 악을 썼습니다. 출처불명의 망명자가 들고 온 문서를 학술 포럼에서 공개한다고요? 이건 보안 위반이자 포럼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마이크 끄고 저 스크린 전원 내려! 보안 요원 2명이 단상 옆 기술 부스를 향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메인 전원을 차단하러 가는 거예요. 객석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앞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보안 요원들의 움직임을 쫓았고 뒷줄에서는 일어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혼란이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2달간의 준비에는 이 상황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임스 강을 봤어요. 구석 자리에서 두꺼운 안경 너머로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이미 다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기술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메인 전원 패널에 손을 뻗었어요.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스크린은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조명도, 음향 시스템도 멀쩡했어요. 보안 요원이 당황한 얼굴로 스위치를 다시 올렸다 내렸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반응이 없었어요. 옆에 있던 기술 스태프가 노트북을 열었지만 서버 접근이 차단돼 있다는 에러 메시지만 뜨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강이 이미 손을 써놓은 거였어요. 펜타곤 국방군수국 수석 데이터 분석관, 전 세계 군사 네트워크의 보안 체계를 설계하고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대학 포럼장의 서버 권한을 장악하는 건 이 사람에게는 아침에 커피 내리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일이었어요. 포럼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이미 서버 관리자 권한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스미스가 물리적으로 전원을 끊으려 해도 시스템 제어권 자체가 제임스 강의 손안에 있으니 소용이 없는 거예요. 스미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뭔가 다급하게 지시하는 게 보였어요. 요원이 전원 케이블 자체를 뽑으려고 바닥에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임스 강의 손가락이 한 번 더 움직였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포럼장 보안 시스템 외부 제어 모드 활성화. 케이블을 뽑아도 예비 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세팅해 둔 겁니다. 보안 요원이 케이블을 뽑았어요. 스크린이 1초간 깜빡이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켜졌습니다. 스미스의 입에서 욕이 새어나왔어요. 영국 신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발악한다는 건 우리가 정확히 급소를 찌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콜린스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객석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더 이상 저에게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중에게 직접 호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망명자의 문서를 국제 포럼에서 버젓이 공개하다니요. 이건 한국 놈들이 배후에서 로비해서 가짜 문서를 퍼뜨리는 정보전입니다. 음모론이었습니다. 데이터로 반박할 수 없으니까 문서 자체의 진위를 의심하는 쪽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거예요. 저열했지만 효과는 있을 수 있는 수법이었어요. 실제로 객석 일부에서 머뭇거리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싹이 트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면 콜린스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겁니다. 감정 대 감정의 싸움이 되면 진실이 흐려지거든요. 28년간 이 바닥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대신 저는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책을 찍기 전에 탁자를 두드렸던 그 만년필이요. 책! 한 번 쳤습니다. 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가짜 문서라고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출수록 사람들이 더 집중한다는 걸 30년간의 브리핑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보여드리죠. 제임스 강에게 턱짓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그래프도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어요. 실시간 타임스탬프가 화면 우측 하단에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3시간 전의 영상이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였습니다. 러시아 극동의 관문?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건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항구의 3번 선착장이 대규모 공사 중이었어요. 크레인이 6대 돌아가고 있었고 컨테이너 야적장 전체가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강이 영상을 확대했어요. 선착장의 구조물 위에 찍힌 규격 표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국 표준 규격이었습니다. 선착장의 볼라드 강역, 크레인 레일폭, 저반 시설 치수, 전부 한국 산업 표준에 맞춰 개조되고 있었어요. 러시아 자체 규격도 아니고 중국 규격도 유럽 규격도 아닌 정확히 한국 규격이었습니다. 이건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한국 선박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자기 항구를 비밀리에 뜯어고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3시간 전 위성이 촬영한 실시간 물동량 데이터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한국 표준 규격으로 개조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콜린스를 바라봤어요. 가짜 문서라고 하셨죠? 그럼 이건 뭡니까?
러시아가 한국을 겁줘놓고 뒤에서는 한국 배가 들어올 수 있게 자기 항구를 뜯어고치고 있는 이 위성사진은 가짜입니까? 콜린스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모론으로 빠져나가려 했는데 현재 진행형 위성사진이 눈앞에 박혀 있으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문서를 조작할 수는 있어도 위성사진을 3시간 만에 조작할 수는 없거든요. 타임스탬프와 위성 궤도 데이터까지 찍혀 있는 영상을 누가 위조하겠습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크렘린궁의 극비 문서가 말하고 펜타곤의 데이터가 말하고 지금 이 순간 러시아 항구의 위성사진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출처가, 세 개의 루트가 전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스미스가 주저앉았습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까까지 보안 요원을 동원해서 전원을 끊으려 발악하던 사람이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다는 듯 등바디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흘러내린 땀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콜린스는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양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는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금빛 넥타이 핀이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이 사람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객석 전체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어요. 아무도 기침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500여 명의 서방 엘리트들이 방금 목격한 건 숫자와 문서와 위성사진이 만들어낸 삼중포위였어요. 어떤 말장난으로도, 어떤 음모론으로도, 어떤 물리적 방해로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포위. 그리고 그 포위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무르익을 때까지요. 이 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부서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30년간 믿어온 것이 무너지는 순간의 충격을 저는 2달 전에 먼저 겪었으니까 저들에게도 그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 쐐기를 박아야 했습니다. 저는 단상 앞으로 한 발짝 나갔습니다. 마이크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대신 육성으로. 하지만 홀 구석구석까지 닿을 만큼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들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콜린스도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던 스미스도 뒷줄에서 노트북 화면에 코를 박고 있던 사람들도요. 500여 개의 시선이 다시 단상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30년간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핵무기 개수가 패권이라고 믿었어요.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군사동맹의 이름만 대면 상대가 무릎을 꿇을 거라고 착각했죠. 스크린에는 아직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위성사진이 남아있었어요. 한국 표준 규격으로 개조되고 있는 선착장의 모습이요. 저는 그 화면을 등지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착각이 오늘 끝났습니다.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과거의 이름뿐인 군사동맹과 달러 만능주의는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증명했어요. 설계도만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공장이 없으면 포탄 하나 나오지 않아요. 핵무기가 수천 발이어도 영하 40도에서 인프라를 지어 올릴 능력이 없으면 전후 복구의 주도권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앞줄에 앉은 전직 나토 사령관이 두 손을 깍지 끼고 눈을 감았어요.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거부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숫자였고 숫자는 이미 나왔습니다. 진짜 패권은 위기를 돌파하는 압도적인 실물 생산력과 인프라 운용 능력을 가진 국가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쇳덩이를 찍어내고 전쟁이 끝나면 폐허 위에 도시를 세우는 힘, 그 힘을 가진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저는 스크린 옆으로 걸어갔어요. 제임스 강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모든 데이터가 한 화면에 압축돼 있었어요. 포탄 생산량, 극한지방 인프라 역량, 크렘린궁 극비 문서, 블라디보스토크 위성사진, 4개의 증거가 4개의 화살표로 하나의 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워싱턴이 아닙니다. 브뤼셀도 아니에요. 저는 그 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서울입니다. 홀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시간 자체가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하청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협력을 구해야 할 세계의 중심축이에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홀 오른쪽 중간줄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포럼이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게 관망하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월스트리트 1위 글로벌 인프라 투자은행 총괄 CEO.
이 홀에 앉아 있는 사람 중 가장 많은 돈을 굴리는 인물입니다. 포럼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웃지도, 인상을 찌푸리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끼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포탄 그래프가 나올 때도, 크렘링궁 문서가 공개될 때도, 위성사진이 뜰 때도요. 피도 눈물도 없다는 평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국가 간의 의리나 체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 봅니다. Don. 돈이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 그 방향만 봅니다. 브라운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양옆에 앉아있던 투자자 2명이 반사적으로 브라운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움직인다는 건 시장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브라운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귀에 대더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출구 쪽으로요. 전화가 연결된 건 3초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비서실 직통이겠죠. 브라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홀이 워낙 고요했기 때문에 그 차가운 목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객석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나야, 듣고 있었지?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 한 박자 쉬었어요. 중국 펀드 전략 매도해. 유럽 인프라 펀드도 전부. 지금 당장 앞줄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어요. 중국과 유럽에 걸려있는 브라운의 펀드 규모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었겠죠. 수십조 원입니다. 수십조. 그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시장이 출렁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각이 흔들립니다. 브라운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을 이었어요. 서울행 전용기 띄워. 오늘 밤 안으로. 한국중공업, 방산, 조선. 지분을 무조건 쓸어 담아. 가격 불문이야. 가격 불문. 저 네 글자가 홀에 떨어진 순간 객석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충격과 혼란이었어요. 하지만 브라운이 움직이는 걸 본 순간 충격이 공포로 변했습니다. 브라운이 먼저 움직이면 뒤처지는 쪽이 죽는 거예요. 이건 학술 토론이 아니라 생존 경쟁이 된 겁니다. 브라운이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통화 내용의 마지막 한마디가 홀에 울렸어요. 서울이 새로운 중심이야. 늦으면 죽어. 출구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3초 뒤 홀이 터졌어요. 동시다발적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유럽계 투자 펀드 대표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그 옆에 중동계 국부 펀드 매니저도 전화기를 뽑아들었습니다. 뒷줄에서는 3명, 4명이 거의 동시에 일어서면서 귀에 전화기를 붙였어요. 서울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영어로, 프랑스어로, 아랍어로요.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자산을 사라. 지금 당장 외교관 쪽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간줄에 앉아있던 독일 외교부 소속 참사관이 노트북을 덮지도 않은 차에 자리를 떠나며 전화를 걸었어요. 프랑스 국방부 연락관이 뒤를 따랐습니다. 영국 외무부 아태 담당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저마다 본국에 보고하려는 거겠죠. 서울과의 채널을 먼저 확보하라고요. 홀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어요. 와인잔을 부딪히며 여유를 부리던 전쟁이 아니라 단 1초라도 먼저 전화기를 귀에 대야 살아남는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브라운이 쏘아올린 신호탄 하나에 수십 명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돈의 냄새를 맡은 짐승들이 먹이를 향해 달려가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500여 석 객석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2시간 전 이 홀에 들어섰을 때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샹들리 아래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한국을 깡통 국가라고 비웃던 그 얼굴들. 지금 저 사람들이 서울행 비행기표를 구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스미스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이마의 땀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유로의 유럽 자체 방산 예산, 그 거대한 밥그릇의 정당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콜린스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금빛 넥타이핀이 조명 아래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주인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능력을 찬양하던 베스트셀러 작가. 지금 저 사람의 책은 휴지보다 못한 것이 돼버렸어요. 제 책과 같은 운명이 된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는 스스로 찢었고 콜린스의 책은 숫자가 찢어버렸다는 것뿐이었어요. 제임스 강이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 눈동자가 저와 마주쳤어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제 책의 잔해를 내려다봤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수백 명의 발에 밟혀 구겨져 있었어요. 30년의 업적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등이 곧게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30년이 걸렸다는 게 부끄러울 뿐이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워싱턴 DC 제 개인 집무실이에요.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회색빛 겨울 하늘 아래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커피 한 잔 들고 저 강을 멍하니 바라보는 게 아침 루틴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무실 벽면에 걸린 TV 2대가 쉬지 않고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CNN이 먼저 보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빨간 띠가 흐르고 있었어요. 글로벌 증시 일제 상승, K방산 및 중공업 섹터 이틀 연속 폭등,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숫자를 읊고 있었습니다. 한국 주요 방산주가 이틀 만에 40% 넘게 뛰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조선주는 더했습니다. 50%를 돌파한 종목도 있었어요. 블룸버그 터미널에서는 한국 관련 종목의 매수 주문이 쇄도하면서 거래소 서버가 2번이나 지연됐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옆 화면에서는 BBC가 유럽 쪽 상황을 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리모컨으로 볼륨을 올렸습니다. 앵커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 방산주가 이틀 연속 급락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브라운의 펀드가 유럽에서 빠져나간 충격파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포럼장에서 전화기를 들고 뛰쳐나간 수십 명의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행동을 했으니까요. 유럽 인프라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전부 서울행이었습니다. 저는 TV에서 눈을 떼고 책상 위를 봤습니다. 이틀 사이에 쌓인 것들이 산더미였어요. 이메일은 셀 수 없이 많았고 직통 전화는 벨이 닳도록 울렸습니다. 대부분 같은 내용이었어요. 벤스 교수, 서울 쪽 채널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한국 기업과의 미팅을 주선해 줄 수 있습니까?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 전화를 받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 비서실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유럽 쪽 동향이었어요. BBC 속보 옆에 작은 자막이 흘렀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한국 방위사업청과의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독일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틀 전 포럼에서 콜린스가 한국을 깡통 국가라고 비웃을 때 뒤에서 낄낄거리던 유럽 국방 관계자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의 상관들이 지금 서울에 특사를 보내려고 안달이 난 거예요. 문제는 서울행 비행기표였습니다. 포럼 다음 날부터 워싱턴, 런던, 파리, 베를린발, 인천행 항공편이 전석 매진됐어요. 비즈니스석은 물론이고 이코노미석까지요. 전용기를 띄우려는 수요가 폭주하면서 앤드루스, 공군기지 인근의 민간 전용기 터미널에 활주로 대기 행렬이 생겼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틀 전에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관심 없던 사람들이 지금은 인천공항 활주로 순서를 따지고 있었어요. 더 통쾌한 건 러시아 쪽이었습니다. 아침에 제임스 강이 보내온 브리핑 자료를 확인했어요. 러시아 관영 매체 모니터링 보고서였습니다. 이틀 전까지 러시아 관영 뉴스에서는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던 단어가 있었어요. 레드라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매일같이 반복하던 경고였죠. 그런데 어젯밤부터 그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관영 매체 전체에서요. 타스 통신, RT, 인테르팍스 전부 확인했어요. 레드라인이라는 단어가 한국 관련 기사에서 깨끗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삭제된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듯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강의 보고서 하단에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비공식 라인으로 러시아 외교부 차관급 인사가 한국 측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시베리아 자원 개발 이권에 대한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빅토르 아니 폭로 아니면 계약서의 내용이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 으름장을 놓던 러시아가 포럼 폭로 48시간 만에 비공식 채널로 납작 엎드린 거예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느리게 날고 있었어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통쾌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30년간 틀린 길을 걸어왔다는 걸 인정하는 데 2달이 걸렸고 그걸 세상에 말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낡은 과거가 철저히 박살난 자리 위에서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책상 오른쪽에 문서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임스 강과 함께 새벽 3시까지 작업한 결과물이에요.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 문서.
이틀 전까지 이 문서의 최상단에는 나토 동맹국 목록이 올라 있었습니다. 세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냉전 시대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순서였어요. 저는 그 순서를 30년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새로 작성된 문서의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최상단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그 아래로 협력 우선순위, 기술 이전 프레임워크, 인프라 공동사업 로드맵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이틀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책상에 올라가면 미국의 대외 전략 자체가 재편됩니다. TV에서 또 속보가 터졌어요. 고개를 돌려 화면을 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긴급 보도. 마이클 브라운의 인프라투자은행이 한국중공업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울 도착 후 불과 12시간 만에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브라운은 역시 브라운이었어요. 냄새를 맡으면 1초도 지체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화면이 한국 서울의 야경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강 위로 빌딩 숲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틀 전 제 손가락이 스크린 위에 작은 반도를 가리켰을 때 저 도시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포토맥 강이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이 강은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변한 건 강이 아니라 세상이었어요. 아니,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 눈이 뜨인 겁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걸 30년 만에 겨우 본 거예요. 책상 위의 문서를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Republic of Korea. 그 5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강대국들이 제멋대로 휘두르던 오만한 잣대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핵무기 개수, 달러 보유량, 동맹의 이름값. 그런 것들로 세상을 재는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전 세계의 생존을 결정짓는 건 설계도가 아니라 용광로입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공장이에요. 그리고 그 용광로와 공장의 스위치는 오직 대한민국의 거친 손끝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영하 40도의 동토를 뚫고 북극해의 얼음을 깨며 전선의 포화 속에서 쇳덩이를 찍어내는 그 손.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건 처음부터 그 손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윤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